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받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오창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인권운동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고요. 굉장히 그 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직업이 인권운동가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인권운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돕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네. 또 저마다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좀 인식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거나 이런 일들 다 인권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제 직업이에요. 하는 일. 자, 오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받는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인한 차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심각하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르침은 이를테면 인본주의잖아요. 네. 사람이 근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근본이에요. 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닌데 현실에선 돈 나고 사람 난 것 같은 대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네.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교가 이런 자본주의 한계를 넘는 그리고 대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이 무슨 공산당 세상 이런 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새로운 세상,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직 대통령이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죠. 다른 평등이요. 이를테면 아파트 평수가 똑같다든지, 자기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똑같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그런 사회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다가 지금 사라진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 있는데요. 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법 앞에 평등을 침해받는 곧 차별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벌금 문제예요. 벌금이요? 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될 분들이에요. 가벼운 네. 경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에요. 이게 범죄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해로운 행위는 아니고 이를테면 기초질서를 위반했다든지 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분들의 한 60%가 운전과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하여튼 범죄이긴 하나 교도소에 갈 만큼 큰 범죄가 아니고 벌금만 내면 얼마든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가기 때문에 네. 징역형을 선고받는 거랑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똑같은 벌금 액수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사실 고통도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못 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못 내면 교도소에 가야 될 만큼 큰 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했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선 뭐 돈, 또 범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네.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사무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아니 시민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건 그 영화 홀리데이에서 나왔던 그 대사죠. 네. 저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탈주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탈옥한 건 아니고 호성 중에 네. 탈주해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인질극도 벌이고 뭐 이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되다시피 했는데요.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네요. 네. 그때 그 지강원 씨가 방송사 카메라들을 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대목이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탈주범 지강원의 얘기인데 그 사람의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쳤죠. 왜? 실제로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흔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두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조금 연세 드신 청취자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롱초롱 빛나리라는 네. 예쁜 호적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네. 호적 이름이 초롱초롱 빛나리예요. 그 어린이가 어떤 나쁜 사람에게 유괴돼서 살해당합니다. 어머. 살해하고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아주 이게 재질이 나쁘잖아요. 네. 살인도 나쁘지만 어린이를 살해했다는 건 정말 용서하기 힘든,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범죄죠. 그 범죄자가 하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지독한 난시예요.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중국집에 배달도 못 하는 겁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뭐 가족도 없고 천에 고한데 그래서 어느 날 여의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소주 한 2병 먹고 어떤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마침 키도 꽂혀 있었다고 그래요. 여의도에서 차량을 질주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린이를 그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그 목숨을 빼앗는 거죠. 목숨을 잃게 해요. 네. 자, 둘 다 이제 어린이가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죄질은 어떻습니까? 앞에 범죄는 굉장히 나쁘고 뒤에 범죄는 어쩌면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좀 이해도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범죄 어린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경우에 무기징역이 나왔고요. 네. 뒤에 범죄는 사형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범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당해서 죽었어요. 1997년 12월 30일 우리나라 네. 마지막 사형 집행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유괴범의 경우에는 유괴범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차관급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95년 6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에 뭐 1심에서 4천만 원인가를 변호사에게 써가면서 이제 아주 고액 변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형만은 막은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훨씬 죄질이 나쁜 뭐 사형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죄질이 나쁜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저건 어떻게 꼭 사형까지 시켜야 되나 싶은 사람은 이미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거죠. 다행히 법 미꾸라지라고 하는 김기춘, 우병우 씨는 뭐 이렇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좀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 사람도 되게 많고 대기업이나 재벌의 그런 모습 되게 많았죠.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 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검찰에서 잠깐 있다 풀어줘 버렸어요. 형 집행정지로.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재벌들은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받고 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단지 1,2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강원이 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누구나 시민들이 상식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여기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그게 30년 전 또는 20년 전에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똑같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인식 속에 돈이 없으면 이건 불리할 거야. 네. 당연히 불리해. 라는 게 남아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그냥 공포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도 그렇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올 1월에 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회사인 엠브레인과 함께 20대 이상의 남녀 1,000명에게 모바일 설문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국민의 91%가 한국은 그 돈 없는 죄가 통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법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 전에 비해 더 나아지기는커녕 이 물질주의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뭐 물질을 쫓고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통하지 않는 구석도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게 이를테면 우리가 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종교 영역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저 돈 많이 내면 대접받고 돈 못 내면 대접 못 받는다면 이거 정말 슬픈 있죠. 일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란 그 민주공화국 체계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법 앞에서는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다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고 또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청산해야 될 적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시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숙제죠. 그럼요. 이 죄질에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한 결과를 받는 거, 그 처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이 통하는 또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이 법정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네. 또 이게 더 슬프게도 돈이 없어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도 차별을 받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뭐 에피소드라던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죠. 입혀주기도 합니다만 돈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마가린이나 평소 그런 거 안 먹는 사람도 교도소 가면 먹습니다. 마가린, 버터 또는 계란, 달걀, 네. 고추장 이런 거랑 같이 비벼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교도소 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한 끼에 1,400원인가 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통조림 같은 것도 먹고 싶어요. 참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부터 사실 차이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방한복이라든지 좀 담요라든지 이렇게 영치 물품들이 있거든요. 돈 네. 주고 사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해주지만 부족해요. 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씩 줘요. 한 달에. 근데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75m짜리인데요. 네. 교도소에서 주는 건 50m짜리입니다.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못 보셨을 거예요. 네네.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50m짜리인데 남성의 경우에 한 달에 1개 주거든요. 모자랍니다. 여성은 특별히 한 달에 2개 주긴 하지만 50m짜리 두루마리 화장지 2개 가지고 한 달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의 이제 문제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화장지라도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자라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되면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뭐 주말에 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교도소장이 특별히 뭐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특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일이잖아요. 네. 휴일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이 감방 밖으로 못 나옵니다. 면회도 안 되고 운동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좁은 감방에서 뭐 남들보다 조금 한 평 넓다 하더라도 좁은 감방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예. 아니 보통은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감옥에 가면 답답해져요. 왜 군대 가면 남자들이 뭐 초코파이 하나에 막 개종을 한다 이런 얘기 전설처럼 들리잖아요. 네. 비슷하거든요.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근데 변호사 접견도 못하고 뭐 이를테면 일반인 접견도 못하고 운동도 못 나고 운동이라도 나가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도 보고 좀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교도소장이 부르면 자기 감방부터 교도소장이 있는 곳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명절 연휴 같은 때 있잖아요. 추석, 설 이럴 때 수용자들이 막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4일씩 연장되면 4일씩 운동도 못하고 4일씩 접견도 못하고 4일씩 뭐 혼자 감방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든데 근데 왜 교도소장 면담을
최순실만 했느냐. 네. 한 번은 했다 치더라도 왜 두 번, 세 번씩 하느냐. 이런 거는 좀 의아한 거죠. 법무부에서 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교도소 내에 침대와 또 TV, 샤워 시설이 다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교도소 환경이 다 같은 게 아닌가 봐요? 아니죠. 지금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가 과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정원이 전국 교도소 다 합하면 4만 6천 명 정도예요. 네. 근데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교도소 수용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10,000명 이상. 그래서 지금 5만 7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6배 더 많은 일본보다 교도소 수용자가 많아요. 그럼 일본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뭐 일본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이긴 한데 그만큼 한국도 안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살인, 강도, 절도 때문에 교도소 간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4년 동안 다 줄었어요. 는 건 뭐냐면 생계형 경제범죄입니다. 이를테면 사기, 뭐 횡령 이런 거요. 사기가 굉장히 나쁜 범죄이기도 하겠지만 빚 못 갚아도 사기고요. 무전 취직도 사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범죄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9,600명이 늘었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살림살이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애지간한 빚을 갚을 텐데 못 갚았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교도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4명이 있어야 될 때 5명이 있고 6명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요. 교도소 수용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옆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거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교도소에 무슨 냉방시설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교정교화도 안 되고 교도소가 그냥 사람을 가둬놓는 것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3평 넘는 방을 주고 그리고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전에 전직 대통령이 갔던 방들보단 작다. 그땐 5평인데 지금 3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뻔뻔한 얘기고요. 법 앞에 평등하려면 평등하게 해야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 명예도 많이 실추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히 파면된 대통령은 뭐 예우를 해줄 수도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교도소 가서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 그리고요 선생님 저 독방하고 여럿이 같이 사는 거를 이제 혼거방이라고 그래요. 혼자 네. 사는 걸 독거방. 거실 같은 개념인데 머무는 거죠. 혼거방하고 독거방하고 어느 방이 더 좋은 방일까요? 독방에 가는 게 독거방이 더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독거방.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감옥, 독방, 뭐 왜 갇혀서 이런 거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독방을 원합니다. 왜냐면 여러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렇죠. 친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뭐 좀 민감한 사람은 코 걸거나 이 갈거나 뭐 하여튼 뭐 그냥 냄새 뭐 하여튼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독방을 원해요. 모든 재소자 수용자들이 원하는 게 독방입니다. 근데 왜 독방 전 대통령에게는 독방이 주어지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그럼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하든지 나이 순으로 뭐 고령자들에게 독방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시설의 한계가 있어서 모두에게 독방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교도소는 우리 구치소는 연세 드신 분들부터 독방을 드린다. 그러면 누가 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납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근데 이런 기준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뭐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유력 인사라고 해서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이건 차별이고 이건 민주공화국의 정신,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사무국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난해 시끌벅적했던 이 수저 계급론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가 법보다 돈과 권력이 앞서는 사회가 아닌 인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헌법 체계에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헌법 34조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장애. 헌법에는 신체 장애자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데 뭐 지적 장애, 정신 장애도 있으니까 장애가 있다거나 질병, 노령. 아프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노령,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능력 떨어지니까 돈을 못 벌어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는 하나를 더 대고 있는데 기타의 사유로. 그 기타의 사유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취직을 아예 못했다거나, 네. 취직했다가 잘렸다거나, 해고됐다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망했다거나, 자영업을 할 만한 기회도 없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빚이 많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 34조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마지노선 같은 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선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국가가 유지시켜 줍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얻어서 그 비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헌법 32조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제이기도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것만 범죄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것도 남을 해치는 것과 똑같은 범죄로 간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서 틀들을 다 짜놨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이만큼의 생활은 보장하겠다. 국가가. 그걸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거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 군대도 가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 새로운 정부가 되면 이런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게 온 국민의 바람이죠. 맞습니다. 이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평등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인데요. 더 이상 돈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본에 의한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 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 불안하지 않니? 너 100세까지 살 건데 어떡하니? 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 사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투자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안을 부추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아직 이것도 안 샀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종교는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이잖아요. 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얼마나 행복하니? 네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니? 너는 얼마나 귀하니? 라고 세상에 얘기하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정말 무엇을 갖고 있냐. 갖고 있다는 게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품성이 있느냐. 얼마나 공동체적이냐. 얼마나 인간다우냐를 가지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곳은 사실 종교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세속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살자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스펙들 앞뒤로 장착하고 뭐 자격증 한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붙여나가지 않더라도 웃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교육자들, 성직자들부터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도들이 보여주시면 저는 그게 하나의 정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안도하고 새로운 희망을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운동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차별 사례들을 살펴보고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